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대사량과 관련된 지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문부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죠. 자,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으로 구한다 라고 해서, 자, 제일 먼저 이 대사량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즉 대사량의 정의는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 또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려줄 수 있겠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한 60kg의 성인의 대사량은 평균적으로 2,400kcal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측면이죠. 자, 이랬을 때 우리 1kcal가 1kg의 물을 1도씩 올리는 열량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2,400kcal면 상당히 높은 열량에 해당되겠죠. 자, 그중 기초 대사량은, 자, 그러면 이 그중이란 말은 여기서 그가 가리키는 거는 대사량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사량 중에 기초 대사량은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대사량 안에는 기초 대사량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대사량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역시 선생님 조금 찾아보니까 이 대사량 안에는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작업 대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자, 기초 대사량은 뭐냐면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 자, 여기도 밑줄을 끌게요. 자, 이거를 우리는 기초 대사량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의 정의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기초 대사량을 정의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결국 쉴 때 쓰이는 열량, 뭐죠? 생성하는 열량 또는 소모되는 열량.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역시 우리 대사량이 2,400kcal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기초 대사량은 평균적으로 역시 60kg의 성인은 1,400kcal 정도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가 이제 뭐 작업 대사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작업 대사량은 쉴 때가 아니고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쓰이는 어떤 열량이 작업 대사량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생성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라고 합니다. 즉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은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 그죠? 자, 그리고 기초 대사량은 대사량의 60에서 75% 정도를 차지하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결국 이 대사량 중에서도, 그죠? 대사량 중에서도 기초 대사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기초 대사량에 대한 일단 정의를 내려줬고요. 자,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그 특징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체내에서 생성되는 열량 이꼴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 자, 두 번째는 기초 대사량은 대사량의 약 60에서 75%를 차지한다는 거. 그럼 세 번째는, 그죠?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 기초 대사량을 높여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이 높은 사람은 그냥 쉬더라도 자고 일어나더라도 이게 그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많기 때문에 이게 체중이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높여야만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기초 대사량을 높이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이런 거죠. 개체에 따라서 대사량의 60에서 75%를 차지한단 말은 결국 우리 인간들의 기초 대사량은 그 기본 대사량의 어떤 일정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됐으니까 근육량을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꼭 운동을 해야 되고,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 이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키우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체중이 빠지게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기초 대사량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기초 대사량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네요. 자, 그럴 때 직접법과 간접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측정 방법은 직접과 간접으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럴 때 직접법은 어떤 걸 말하냐? 자, 직접법은 기초 대사량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흡실은 한마디로 다른 변인들이 통제된 공간이죠. 그죠? 온도가 일정 유지, 그다음에 출입량 등이 통제되어 있는 공간인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 자,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 이꼴 뭐였죠? 자,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바로 위로 오세요. 여기 뭐죠? 체내에서 생성되는 열량이죠. 자, 그때 체내에서 생성되는 열량 이꼴 뭐? 공복 생성 상태에서 생성되는 열량, 즉 기초 대사량이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 이게 바로 이꼴 기초 대사량이 되겠죠. 자, 그 기초 대사량을 뭐로? 열량계를 이용해서, 그냥 열량계라는 게 말 그대로 열량을 재는 거니까 이게 직접법이 되는 거죠. 그치?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잘 해야 될 게 바로 여기입니다.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 이꼴 뭐? 체내에서 생성되는 열량이고, 체내에서 생성되는 열량 이꼴 기초 대사량이다. 자, 요 관계를 좀 잘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법입니다. 자, 간접법은 직접법과 달리 호흡 측정 장치를 사용한답니다. 자, 이 호흡 측정 장치는 열량을 측정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그 다음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 이 두 가지를 측정합니다. 자, 그렇게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되는 열량을 구한다는 추정하는 거죠. 추적이란 말은 추측해서 구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접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체내에서 생성되는 열량 이꼴 뭐다?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 같은 말이죠. 자, 이꼴 뭐다? 그렇죠? 기초 대사량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잘 찾으면서 읽어야만 독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으로 갑시다. 자, 19세기 초기 연구. 자, 중요한 포인트 나왔죠. 선생님이 이 독서, 비문학 글을 읽을 때, 자, 이렇게 연대가 나오면, 뭐죠?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꼭 체크를 하자고 했죠. 왜?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 뒤에 또 다른 시간대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시간대가 또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 글은 결국 서술 방식, 즉 논지 전개 방식이 어떤 구조,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또는 같은 말로 통시적 흐름, 통시적 관점에 따른 서술 방식. 자, 이런 어떤 서술 방식의 특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잘 체크를 합시다. 자,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 자, 다른 말로 뭐? 그렇죠. 체내에서 생성되는 열량 이꼴 기초 대사량. 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습니다. 19세기 초기 연구에서는요. 자, 여기서 체표 면적이라는 거는 신체의 표면, 몸의 표면, 몸의 건널비가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체표 면적은 당연히 키가 크고 덩치가 크면 체표 면적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즉 그 둘이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 즉 비례 관계니까 비를 갖는다. 뭐 같은 말이고요. 자, 그랬을 때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기초 대사량 체중이 아닌 체중의 0.67 제곱에 비례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 후의 값을 증가 전의 값으로 나눈 거니까 우리 체중이 만약에 W에서 2W로 커지면 예를 들면 50kg에서 100kg으로 커지면 이 말이죠. 그러면 체중의 증가율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 후, 맞죠? 증가 후의 값을 증가 전의 값으로 나누면 증가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증가율은 2가 됩니다. 2가. 그런데 이때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은 그죠? 증가 후의 값 2W의 0.67제곱을 그죠? 증가 전의 값 W의 0.67제곱을 하면 결국은 얘는 2에다가 0.67제곱을 한 값이 되죠. 그게 약 0.16 정도, 1.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체중이 2배로 늘면 기초대사량은 1.6배가 느는 거죠. 체중만큼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은 체중이 늘면 기초대사량은 늘게 돼 있는데 체중이 느는 것보다는 적게 늘기 때문에 체중을 늘리는 걸로는 당연히 열량을 다 소모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중이 늘어나게 되겠죠. 체중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어떤 흔히 말하는 다이어트를 할 때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죠. 기초대사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체중을 늘리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앞에 우리 기초대사량의 특징 할 때 나왔던 거, 근육량을 늘리는 거죠. 근데 체중을 늘리는 거는 체중이 느는 거에 비해 기초대사량이 안 늘기 때문에 그죠? 체중을 늘려서 다이어트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근육량을 늘리면 같은 체중이라도 근육량을 늘리면 기초대사량이 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1930년대 클라이버. 역시 연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이 앞에서 19세기 초반의 연구란 말이 나왔죠. 자, 19세기 초기 연구라는 거는 1800년대 초죠. 자, 그 뒤에 약 10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 글은 우리 서술 방식으로서 어떤 통시적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 한 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00년 뒤 클라이버는 어떻게 기초대사량을 대해서 얘기했냐. 자, 우선 생쥐부터 토끼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정확한 값일 확률이 높죠. 그죠? 다양한 어떤 동물의 크기의 동물을 전부 다 결과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가로축 변수로 동물의 체중, 세로축 변수를 기초대사량 해서 순서쌍을 점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에서 만약에 가로축에다가 체중을 넣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다가 기초대사량을 이렇게 넣었으면 자, 이거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보통은 이제 가로축의 변화량 대비 세로축의 변화량을 우리는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체중의 변화에 따라 기초대사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럴 때, 자, 지금 이 그림을 바로 보면 안 되고요. 자,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자, 그 증가율이 같을 경우와 달립니다. 자, 서로 다를 경우, 증가율이 같으면 당연히 정비례 곡선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그래프를 경우 일반적인 그래프. 자, 여기서 일반적인 그래프는 세로축과 가로축의 증가율이 다를 경우입니다. 자, 어떤 곡선의 주변에 그 순서쌍이 분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순서쌍이 어떤 곡선, 뭐 이런 곡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곡선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순서쌍이 분포를 한다는 거죠. 또는 이런 식으로. 맞죠? 자, 이렇게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그렇게 분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순서쌍의 값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상용 로그 값을 취하는 거는 어떤 결과값의 값이 너무 큰 경우 이거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작은 값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상용 로그를 취한다고 하거든요. 자, 일단 여기서는 왜 취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용 로그를 취하면서 새로운 순서쌍을 만들면 그림과 같이 어떤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자, 이렇게 결국 이 체중의 가로축은 체중의 상용 로그 값, 세로축은 기초대사량의 상용 로그 값, 그렇죠? 을 취하면 이렇게 어떤 직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증가율을 비교해 볼 수 있죠. 자, 왜냐면 기울기가 만약에 1보다 큰다면, 그죠? 우리가 뭐 이게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있을 때 여기 1이라고 칩시다. 만약에 1이라면 가로축의 증가율과 세로축의 증가율은 똑같죠.
근데 우리 그런 경우를 지금 아닌 경우에 이제 일반적인 그래프고 거기다가 상용로 값을 쳤죠. 만약에 1보다 작은 경우 어떻습니까? 가로축의 증가율에 비해 세로축의 증가율이 작은 거죠. 그 다음에 1보다 큰 경우는 가로축의 증가율에 비해 세로축의 증가율이 큰 거죠. 그지? 자, 그럴 때 우리 그 19세기 초기 연구에서는 어땠습니까? 체표 면적에 비례해서 체중이 2배 늘 때 기초 대사량은 약 1.6배 늘었죠. 그 말은 기울기가 1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19세기 초반 연구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930년대 클라이버의 연구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자,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x와 y는 각각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상용 로그를 취한 값이다. 이런 방식으로 방식의 그래프를 L 그래프라고 합니다. L 그래프라고 하자라고 우리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럴 때 자,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자, 우리 체중은 가로축이죠. 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 세로축이죠. 이 작다면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증가율이 같다면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돼야 되죠.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계속 봅시다. 자, 이렇듯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의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즉 어떤 형질이 체중이 늘면 그 형질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커지게 되는 거죠. 몸의 크기가 커지면 역시 어떤 형질이 커지게 되는 거고, 이거를 우리는 상대 성장이다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면 동일한 종에서 예시입니다. 동일한 종에서 심장 또는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한단 말은, 그렇죠? 키가 큰 경우 심장도 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서장훈이 있어. 서장훈과 그 다음에 그 개그맨 중에 키 작은 우리 아는 형님에서 같이 나오는 이수근 맞죠? 자, 이수근이 있습니다. 서장훈이 키나 체중이나 몸의 크기가 훨씬 크죠. 그러면 상대 성장을 하는 뭐 심장이라던가 두뇌라든가 이런 것도 누가 크다? 서장훈이 더 클 거다. 자, 이런 게 우리 상대 성장이 되는 겁니다. 자, 한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이제 절편. 자, 이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바로 뭐다?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한다고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 이 L 그래프의 기울기가 결국은 가로축의 증가율 대비 세로축의 증가율이 되니까 그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절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가로축에 맞닿아 있는, 맞죠? 가로축에 맞닿아 있는 걸 우린 절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예를 들면 체중이 0일 때, 체중이 0일 때 그러면 세로축의 기초 대사량은 어디에 맞닿아 있는지, 닿아 있는지, 뭐 또는 기초 대사량이 0일 때 체중은 몇 킬로 정도가 되는지, 이게 뭐 가로축의 절편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구하느냐? 최소 제곱법으로 구한다고 합니다. 그럼 최소 제곱법이 뭐냐면, 자,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우선 그래프에서 두 변수의 순서쌍을 나타내는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립니다. 먼저 임의의 직선을 먼저 그립니다. 이게 첫 번째, 그렇죠?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 자, 그 뒤에 각 점에서 가로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대값을 구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편차의 절대값이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림에서 볼게요. 자, 여기에 순서쌍이 있으면 가로축, 이제 이 직선과 가로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요렇게, 그죠? 수직인 방향으로 요렇게 직선과 순서쌍의 점의 거리를 재는 겁니다. 거리의 절대값을 구하는 게 편차다. 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나면 자, 이들을 어떻게 하냐? 즉 편차들을 각각 제곱하여 모두 합한 것이 편차 제곱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편차 제곱합을 해야 되겠죠. 그치? 세 번째. 자, 그리고 나면 이 편차 제곱합이 가장 작은 직선,
편차 제곱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최소 제곱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 또는 최적의 직선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니까 최적의 직선을 구하는 또는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최소 제곱법인데, 자, 요렇게 네 가지 임의의 직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각 점들을 가로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그 방향의 거리인 편차의 제곱 절대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편차의 제곱합을 구한 다음에 가장 작은 직선이 바로 최소 제곱법이다. 자, 그러니까 이 임의의 직선은 여러 개를 그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개를 그어서 후보 직선을 만들어서 그 중에 가장 편차 제곱합이 작은 직선을 구하는 거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클라이버는 이러한 방법에 근거하여 L그래프에서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를 0.75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1만큼 늘어날 때 기초 대사량은 0.75만큼 늘어나는 거죠. 자, 이에 따라 동물의 기초 대사량은 체중의 0.75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클라이버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체중의 0.75 제곱을 뭐라냐? 대사 체중이라는 거죠. 즉 대사 체중이나 클라이버 체중이나 다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다 체중의 0.75 제곱에 비례한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대사 체중은 뭐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치료제 허용량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치료제 허용량은 체중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100kg인 사람에게 맞게 약을 투여했습니다. 자, 그 투여한 양을 50kg인 사람한테 똑같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과다 복용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작게 넣어야 될 건데, 작은 양을 넣어야 될 건데, 그 작은 양을 체중에 비례해서 넣는 게 아니라 대사 체중에 비례해서 넣는다는 거죠. 자, 이게 좀 이따 문제로도 나올 거니까, 자, 그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는 기초대사량과 관련된 글을 한번 쭉 다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보죠. 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문제 9번입니다. 자,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려는데, 자, 요 문제는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얘는 정답만 한번 보죠. 나머지는 한번 참고만 하세요. 자,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술의 증가율의 차이가 아니라 가로축의 증가율, 즉 세로축의 증가율을 가로축의 증가율로 나눈 값이죠. 그렇죠? 그게 직선의 기울기지 그 차이가 아닙니다. 그 차이란 거는 마이너스잖아요. 빼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11번 문제인데, 자,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자, 추론의 문제니까 한번 문제들을 선지들을 한번 다 볼게요. 자, 일반적인 경우 기초 대사량은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군. 왜냐? 기초 대사량은 대사량의 60에서 75%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없죠. 50% 이상이니까 이거보다 기초 대사량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열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1번은 올바른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기초 대사량이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라고 본 거는 19세기 초기 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버의 결론은 아닌 거죠. 즉 체표 면적은 체중의 0.75 제곱 맞죠? 0.75 제곱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체중의 에다가 0.67 제곱에 비례하는 거였죠. 자, 반면에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어땠다? 체중의 0.75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볼 수 없겠군.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자, 19세기 초기 연구자들은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했겠군. 왜? 19세기 초기 연구자들도 체중이 2배 늘 때 기초 대사량은 1.6배 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6배를 2로 나누면 그 증가율은 더 작은 거죠. 그지?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코끼리에서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체중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적용할 경우 허용량을 정할 경우 먹이면 이건 과다 복용이 다 했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대사 체중은 체중에다가 0.75 제곱을 한 거죠. 그죠? 기울기가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기울기가 1보다 이렇게 작게 나와야 되죠. 그 말은 코끼리에서 여기 코끼리의 체중이 이 정도라 칩시다. 그죠? 그다음에 생쥐의 체중이 이만큼이라 칩시다. 자, 이만큼 줄어든 양이 체중이 줄어든 양이 큽니까? 아니면 자, 기울기가 1보다 작으니까 코끼리의 기초 대사량과 그다음 생쥐의 기초 대사량이 줄어든 값이 더 큽니까? 맞죠? 체중이 줄어든 값이 더 크죠. 왜냐하면 우리 기울기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체중의 증가율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보다 크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체중에 비례해서 허용량을 정하면 더 많이 줄이게 되는 거죠. 약의 양을. 그죠? 그러면 과다 복용이 아니고 과소 복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렵죠? 자, 그렇지만 이거 기울기를 가지고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클라이버 법칙에 따르면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이 이전 초기 연구에서 생각했던 양보다 많겠군. 왜냐하면 초기 연구는 체중이 0.67제곱인데 클라이버는 0.75제곱입니다. 이때는 약 2배, 체중이 2배 늘 때 약 1.6배 늘었죠. 기초 대사량이. 반면에 클라이버는 이 정도면 뭐 약 한 1.7 정도 늘을 수 있겠죠. 이건 계산한 건 아닙니다. 대략. 자, 그러니까 5번도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자, 기억은 기초 대사량을 측정하는 직접법이고요. 니은 간접법입니다. 자, 역시 이거는 우리 정답만 한번 살펴보고 나머지는 참고해 주세요. 자, 4번이 왜 틀렸냐? 직접법과 간접법은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 자,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 이꼴 체내에서 생성되는 열량이고 체내에서 생성되는 열량 이꼴 뭐? 기초 대사량. 그렇죠?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기초 대사량을 구하는 거니까 답이 4번이 되죠. 혹시 좀 전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나요? 혹시 그렇게 말했으면 잘못 말한 겁니다. 적절한 설명을 찾아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한 설명인 거는 선생님이 앞에서도 기초대사량 특징할 때 몇 번 얘기했는데 1, 2단락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 이꼴 체내에서 생성되는 열량, 체내에서 생성되는 열량 이꼴 기초대사량. 그럼 기억과 니은은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데 자, 12번 문제를 봅시다. 자, 보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개의 수컷은 집게발 하나가 매우 큽니다. 자, 이렇게 집게발 하나가 매우 크죠. 자, 그 큰 집게발의 길이는 게딱지의 폭에 상대 성장을 한답니다. 게딱지의 폭, 요 폭에. 자, 그러면 이 게딱지의 폭이 작으면 집게발도 작고, 맞죠? 더 작으면 더 작고. 자, 그 말인 거죠. 자, 그래서 게딱지의 폭을 이용해 큰 집게발의 길이를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때 가로축은 게딱지의 폭이 돼야 되고, 맞죠? 세로축은 큰 집게발 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크기의 농개의 게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를 측정하여 다수의 순서쌍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그럼 이제 직선이 되겠죠.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이니까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게딱지의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에 해당되는 값을 놓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적절한 걸 찾아냈습니다. 자, 1번.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1보다 작으면 게딱지의 폭, 즉 가로축인 A의 증가율 이 이제 세로축인 큰 집게발의 길이의 증가율보다 더 큰 경우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1보다 작으면 가로축의 증가율이 세로축의 증가율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자, 작다면 A에 B가 비례한다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군이라고 했는데 A의 증가율에 B의 증가율이 비례한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A에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군. 올바른 설명이 되는 겁니다. 증가율이 비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최적의 직선을 구하여 A와 B의 증가율을 비교하려고 할 때, 자, 증가율을 비교하는 겁니다.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자, 이 말이 무슨 말? 편차가 커질수록 편차 제곱합은 당연히 편차가 커지니까
작게꾼이 아니고 크게꾼이 되는 거죠. 자, 3번.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크다면, 그렇죠? 자, 그러면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크단 말은 기울기가 1보다 더 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자,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울기가 1보다 큰 거지,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면 곡선이 아니라 직선에, 맞죠? 직선에 있게 되는 겁니다. 직선에 분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다면, 자, 그러면 이건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경우죠. 점들 사이를 지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크겠군이 아니고 작겠군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같고, 그죠?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순서쌍을 점으로 표시한다면, 자, 일반적인 그래프입니다. 자,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이랬는데, 자, 우리 저기 그 5번째 문단을 보면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다르면이라고 있죠. 맞죠? 다를 경우에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어떤 곡선에 분포한다고, 주변에 분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고가 아니고 다르고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제까지 다 쭉 풀어봤는데, 여기는 선생님이 우리 지문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이 정리해 놓은 지문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지만 직접 먼저 스스로 정리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선생님이 정리한 거를 참고하는 게 더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좀 정지해놨다가 뭐 필기를 좀 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